두 번째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대두 교과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농업이 이제 발전한 거 나오죠.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자, 개간 사업과 수리 시설 확충을 이제 하면서 자, 이때 이 조선 후기에 논농사에서는 자,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농법은 김매는 노동력을 크게 줄여주면서도 수확량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노동력은 줄어들고요, 수확량은 증가했다라는 거야. 자, 이 모내기법을 하면서 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농민은 분농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대다수의 농민은 지주로부터 경작할 땅을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도시나 광산으로 옮겨가 근근히 생계를 꾸렸다. 특히 도시나 광산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임노동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노동력은 줄어들고 수확량은 증가하고 이모작이 또 가능해지고, 자, 그 다음에 농민층이 이제 분화한다라는 거죠. 분농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도시나 광산으로 이동해서 임노동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모내기 하는 그림이고요. 요 그림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제 상업의 발달입니다. 자, 상업 같은 경우에 주로 자, 그 장시에서 크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시라는 게 이제 지금은 이야기하면 이제 시장이다라는 거고요. 자, 18세기 중반에 전국의 장시가 한 1000여 개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물건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포구도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외국과의 이제 무역을 보면 공식적인 무역을 우리가 공무역, 개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개인적인 무역, 사무역을 우리가 이제 후시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합니다. 자, 내려오면 이제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 들어와서 관청 수공업이 점차 쇠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이 관청에서 다른 말로 이제 관영수공업이라고도 얘기해요. 국가에서 이제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어떻게 돼? 일반 장인들이 주로 그냥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었다. 민간이 이제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제 그 수공업을 만든다라는 거죠. 민영수공업. 조선 후기는 이제 민영수공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수공업자 마을까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자, 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광산 개발도 이제 활발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자, 정부는 민간에게 채굴을 허용하고 대신에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광산을 채굴하는 것도 이제 전기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에서 이걸 다 관리를 했다면 이제 후기에는요. 이 광산, 이 광물에 막 이런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민간에게도 이제 채굴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자, 역사지식을 넓혀보면 이제 상인이에요. 자, 이 조선 후기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특히나 이 상인들이 엄청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역마다 이제 그 활동했던 상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다들 있어요. 자, 보면은 먼저 자, 송상은 자,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주를 중심으로 한 만상, 동네를 중심으로 한 내상,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유명한 상인들이 있고요. 자, 특히 이제 송상은 막강한 자본력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했고요. 특히 인삼 재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개성 인삼, 유명하죠. 자, 그리고요. 이 개성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 송악이라고 이제 불렀었죠. 그래서 이제 송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요거 말고도요. 이제 이 수도에 한강에서 활동했던 경강상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 안에서 서울의 종로, 유기전에서 활동했던 상인들을 우리가 이제 시전 상인, 뭐 시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가 동요하다, 흔들린다라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조선의 신분제다라고 하면 양인과 뭐 천민, 뭐 천민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천인이라고도 얘기해요. 양인이 다시 이제 좀 세분화하면 뭐 이제 양반, 그다음에 중인, 상민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상민이 게 이제 보통 사람들 우리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신분제가 지금 이제 조선 후기에서 보면은 자 이거 자 상민과 노비들은요 여러 방법으로 지금 신분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자 특히 납소책이나 공명첩 이런 걸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에 보면요 자 결국엔 어떻게 돼? 곡물과 돈을 받고 이제 신분제도를 그러니까 신분을 사는 겁니다. 벼슬을 산다. 그 다음에 공명첩 자 음, 어,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자, 명예직 벼슬을 주던 임명장이다라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부분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 이제 공명 이름 여기다 이제 자기 이름 쓰는 거야. 그럼 자기가 이제 관직을 받는 겁니다. 명예직. 자, 또 음, 자, 부를 축적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군공을 세워서 어, 이제 그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제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는 약 한 4% 정도가 이제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선 후기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가 이제 양반, 자기가 다 양반이래요. 자, 이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어, 또 이제 천민들, 노비들은 이제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면서 이 노비 운영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이 군역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 노비 종목법이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자, 노비 종목법은 자,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자식이 노비가 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 전기에는 보면은 조선 전기에는 이때 뭐 부르는 명칭은 있어요. 뭐 일천, 즉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천민이다. 한 명이 천민이다 그러면은 곧 그 자식도 천민이 된다 이란 거야. 자식도 천민이에요. 둘 중에 그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천민이면 자식도 이제 천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노비 종목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자식의 신분은 어떻게 된다? 어머니. 이 어머니의 신분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천민일 때만 자식도 천민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노비의 수가 좀 이제 증가하겠죠? 아니, 노비의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비의 수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반 상민들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순조 때 이루어진 공노비 외박. 자, 정조 다음에 그 왕이 이제 순조인데요. 이 순조가 이제 국가 소속의 공노비를 해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다 뭐야? 공통점이. 상민의 수를 이제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인층도 어떻게 돼? 이 신분 상승 운동을 이제 하려고 막 했고요. 또 서얼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요구하고요. 자, 중요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자, 집단 상속 이런 걸 이제 올렸다라는 거야. 중인층 신분 상승 운동.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양반의 수의 증가는 양반층의 사회적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양반이니까 옛날에 이제 그 양반들의 어떤 권위 이런 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
내려와서요. 양반층의 이제 변화 한번 봐볼게요. 자, 양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주와 양반으로서 누리던 경제적, 신분적 특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었고요. 자, 그래서 양반 이제 내부도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야. 자, 정치 권력과 특권을 독점하는 서울 양반. 이걸 우리가 이제 권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에 지방에서 근근히 양반 행세를 하는 시골 양반. 요걸 이제 우리가 향반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몰락한 양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잔반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새로운 사회개혁론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히 영조, 정조 때 이제 크게 이제 좀 이렇게 그 유행했던 학문, 실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자, 이 실학이라는 학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사회를 새롭게 바꾸자는 현실적인 개혁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학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크게 이 실학자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 두 번째는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 자, 먼저 농업 중심 개혁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우리가 중농학파라고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농업 중심 개혁론을 이제 주장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공통적으로 자, 농촌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요, 농민 생활의 어려움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토지 제도의 개혁.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오면 자, 대표적인 인물로 유형원, 이정약용 요 세 명이 있는데요. 이 세 명이 주장했던 그 토지제도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먼저 오른쪽 위에 보면 반개수록이라는 책에서 자, 유형원이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함으로써 백성을 안전시킬 수 있겠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균전제라고 얘기하죠. 국가에서 땅을 나누어 준다. 대신에 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나누어져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이제 이익입니다. 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 농가마다 영업전. 자, 그 영원히 일을 할 수 있는 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생산한 걸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어떤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영업전을 지정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도록 하여 토지 소유가 점차 균등해지도록 해야 된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한전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특히 이제 막 그 정조 때 활약했던 관리죠. 특히나 화성 축조 과정에서 우리 거중기 만들면서 이제 그 화성 만들 때 축조할 때 이 거중기가 사용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정약용이 또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뭐 이건 책들을 한번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마을 단위로 일여를 정해서 백성이 공동으로 경작해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을 일한 양에 따라서 분배하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전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 여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을이란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중상학파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 부국강병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은요, 자, 상공업을 현시하는 풍토를 바꾸고, 자, 산업공상의 직업적인 평등을 강조하고요. 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지전설, 막 이런 것도 주장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이러한 그 한문 소설을 통해서 양반제도를 풍자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폐 유통, 기술 개발 이런 거를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박제가라는 사람은요, 북학의라는 책을요 쓰고요. 또 소비를 장려해서 생산을 촉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이제 뭐에 빗대어서 우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었죠. 우물론. 또 청해, 행해지는 국제무역 우리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청을 왕래하면서 상공업진흥과 함께 청해 선진 과학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북학파라고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러한 북학파들의 사상은 19세기 후반의 개화 사상과 개화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 뭐 잠깐 볼까요? 뭐 사료 특히 유수원의 상공업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음, 자, 자, 양반이 명분상 상공업에 종사하는 걸 부끄러워한대요. 근데 자, 마지막에 어찌 천하거나 더러운 일이겠는가? 그러니까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그걸 이제 주장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역사탐구에 이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 거를 이제 골라볼게요. 자, 홍대용과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어디냐면, 자, 쭉 가서 디귿입니다. 자, 서양의 과학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 수레와 선박, 화폐를 이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자, 재물은 샘과 같대요. 소비를 권장해야 생산이 활발해진다. 우물에 빗대어서 소비를 촉진시키자.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실학의 성격, 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적인 개혁안이고요. 자, 자, 조선이 직면한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게 이제 큰 의의예요. 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실학의 한계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실학의 한계요. 자, 개혁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실학자들, 정계에서 좀 떨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어떤 사상 체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 유교 사상, 그런 성리학적 어떤 질서, 이게 이제 밑바탕으로 완전히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그 틀까지 깰 수는 없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사, 구시 이렇게 있죠. 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내용. 자, 내려와서 이제 내용 정리 속속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의 보급으로 김매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대요. 바로 그렇지, 모내 기법. 자, 두 번째, 북학파 실학자인 이 사람은요, 소비를 장려해서 생산을 촉진하자. 누구죠? 그렇지, 박제가라는 사람이고요. 자, 바르게 연결하래요. 자, 이익이 주장한 거, 자, 영업점 매매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자,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정약국은 일렬을 공동 정작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OX 한번 볼게요. 자, 농민과 노비는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시켰다. 맞죠? 두 번째, 실학자들의 주장은 대부분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 아니죠.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거지. 자, 맞는 거에 동그라미 쳐보래요.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 바로 송상이죠. 자, 상공업진흥, 기술혁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중상아파죠. 상공업 중심 개혁론. 둘 중에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박지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새로운 사회개혁론의 대두 교과서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